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따뜻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네, 모든 스승, 가장 좋은 스승은요, 모두 책 안에 있답니다. 오늘은 무려 마이론 헨츠 박사님이라는 스승을 만나는 날이죠. 네, 그 누구보다도 이 책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박은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마다 너무 기다려지는 거 있죠. 아침부터 너무 설레어가지고 심장 떨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한번 이번 주 3주차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웬츠 박사님의 어린 시절과 남들이 가지 않은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사건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6, 7, 8, 그래서 페이지로는 111페이지, 111페이지 책 있는 분들을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운명의 날입니다. 드디어 제목에서 느껴지시나요? 두둥.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탄생 비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2쪽에 보면요. 우리는 살면서 운명적인 날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39살 위암 수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아프기 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건강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렇듯 저마다의 운명의 날이 있으실 겁니다. 멘트 박사님은 아버지와 가까운 지인들의 사망, 아이들이 태어난 날을 잊지 못할 운명의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11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내가 음악 대신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구와 진로를 진지하게 추구하기로 한 결정은 여러 종류의 운명적인 날을 가져왔는데 그건 바로 진실의 순간이거나 결정의 날이거나 혹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면역학과 감염병 연구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날이 그런 종류의 운명적인 날이었으며 1974년 9월 걸 연구소를 출범시킨 날도 마찬가지였다. 걸 연구소는 설립 후 10년 동안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나는 특히 유럽 전역을 중심으로 국제 과학계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됐다. 주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적인 검사를 확립하는 데 성공한 덕분에 나는 당시 유럽의 바이러스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인 유럽 임상 바이러스학 학회에 가입되는 최초의 비회원, 비유럽 회원 중 하나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왠지 박사님? 최초랍니다, 최초. 비유럽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최초의 회원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요. 유산화를 창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접하시게 되는데요.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요. 어느 날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지방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차를 몰고 갈 때였다. 그러한 구불구불한 길에서는 언제라도 핸들만 틀면 독일로 들어가는 일이 쉽게 발생하듯이 나는 길을 잃었다. 길을 갑자기 잃으셨다고 합니다. 자주 이렇게 다니던 길이신데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뭐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이상한 데로 빠질 때. 근데 저희는 이상한 길로 빠지면 정말 이상한 곳이 나오죠. 근데 웬츠 박사님은 어디가 나왔냐면 슈바이처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웬츠 박사님은 아마도 나는 내 길을 찾은 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길을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슈바이처 집은요, 지금은 박물관과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벤츠 박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그곳에 들르도록 초대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과 슈바이처 박사님 덕분에 우리 웬츠 박사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들 너무 감사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분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대의 선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증진시키며 생명을 그 능력껏 최고의 가치로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의 악은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손상시키며 발정 능력이 있는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인데, 웬츠 박사님은 지금의 왼쪽 강사님과 생각이 너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좀 하단 쪽에 보면요. 그곳에서는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자들 중 한 명인 슈바이처 박사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는 30세의 나이에 이미 세 권의 책을 저술했고, 음악, 종교 및 철학 분야에서 가치 있는 기여를 했다. 그는 기량이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 바흐 음악에 정통한 전문가, 교회 목사, 신학교의 교장이자 철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대학 교수이기도 했다. 하지만 30세의 나이에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동료와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남들이 별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그는 의사가 되어 남은 삶을 세계에서 가장 오지이자 낙후된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데 바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전글 의사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들 대부분이 말로만 하는 일을 몸소 실천하고 인습적인 사회의 경계선 밖을 찬란하게 채색한 사심 없는 봉사자로 늘 영감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웬츠 박사님께서는 이분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웬츠 박사님의 행보를 보면 그걸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웬츠 박사님도 정말 많은 헌신과 봉사와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16페이지 중간 밑으로 보면요. 1890년대 말 웬츠 박사님은 바이러스 연구에 완전히 빠져서 밤낮 없이 열심히 하시면서 에너지와 지구력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건강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통절히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 신발에 구멍이 나 있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의 신발에 새 밑창을 대주는 구두, 수성공이나 다름없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러시면서 거울을 보며 내가 앞서 제시한 진정한 건강의 정의, 즉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자신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라는 것과는 상반되는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인체 세포의 경이로운 구조와 기능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 또한 세포의 자궁에 대한 나의 매료는 시든 적이 없으며 내 연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적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 뭔가를 매일, 해마다 하게 되면 자신을 등한시하기 쉽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데 헌신했지만 정작 내 자신의 건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시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했음에도 그런 신호가 싫었다라고 하시네요. 저랑 똑같습니다. 저도 몸에서 엄청 힘들다고 신호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는데 수년간을 말을 듣지 않고 방치하다가 정말 최악까지 갔는데요. 우리 웬치 박사님도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유산하라는 좋은 회사를 창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117페이지를 보면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의학 저널, 과학 연구 논문 및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서를 탐독하면서 나는 지난 세기에 발발한
감염병의 대유행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폐행성 질환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리란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진로 방향은 점점 나빠지는 나의 건강에 대한 우려로 시작하여 내 가족과 모든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날이 진전했다. 여기에 내 가족이라 함은 아버지가 57세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셨고요. 어머니도 60대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정말 많은 힘든 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형도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 진단이 아니고 건강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환이 온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요. 사람들은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굴복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의 도전에 그것을 극복하기로 개인적으로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친한 친구는요, 걸 연구소의 이사이기도 하고 그 약국을 운영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 이제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니 시중에서 인기 있는 영양제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조차 관심조차 없었대요. 그저 그냥 예전의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 이런 마음으로 제품을 가볍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충제의 플라스틱 병에 있는 성분들의 목록과 함량을 읽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러시면서 120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화가 많이 납니다. 윤치 박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자, 그러시면서 바로 위층 실험실로 뛰어 올라가 과학자들 중 한 명을 붙잡고 당황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병에 넣어서 파는 것 좀 봐.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 건강을 증진시키는 영양 보충제라고 한단 말이야? 이 제품을 이 실험실의 세포에 공급하면 우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걸? 세포가 살아남지 못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좀 화난 것처럼 느끼셨나요? 우리 연구소에서 배양하는 인간 세포에 공급하는 영양제는 다른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기타 다양한 비타민 및 미네랄 제품들에 들어있는 성분의 양과 비율은 불충분하고 균형이 맞지 않았으며 일부 성분은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기타 성분의 효과를 쓸모없게 만들 것이었다. 우리가 여러 제조사 및 공급업체의 제품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많은 제품이 라벨에 열거된 내용물을 함유조차 하지 않았다. 제품들은 저급하고 제조 원가가 낮아 이윤폭이 높았지만 소비자에게는 저급 제품들을 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생체 이용률도 낮고 심지어 라벨에 표시한 양과 비율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믿었던 수준과 실제로 얻게 되는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웬츠 박사님은 이 당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복잡한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웬츠 박사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화나시고, 정말 어떻게 이런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정말 속된 말을 해도 될까요? 빡치신 것 같습니다. 이 빡침이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연결된 것 같아서 저에게는 지금으로선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유선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앞, 모든 사람들은 아프고 나서 좋아지면 그냥 거기에 또 만족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 경험을 살려서 유선화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한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제품을 전하거든요. 이 웬츠 박사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책을 많이 활용하고 이 책을 제가 이 초심이 이를 때마다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정말 진짜 좋은 제품이지.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지라는 자부심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이 책을 수시로 읽고 있거든요. 우리 유저님들도 뭔가 조금 안 풀릴 때가 가끔 있겠죠. 그러고 힘이 조금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웬츠 박사님이 어떻게 이 제품들을 만드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이 책을 계속 읽으셨으면 계속 초심 잡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면
바로 그 운명적인 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경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라고 쓰셨습니다. 이 각오가 남다르죠.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총동원해서 경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고 하십니다. 거울 연구소에서 내가 질병의 진단에 쏟았던 것과 동일한 정도의 열정과 진념으로 인체의 세포의 영양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헌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바이러스 검사 키트가 환자들의 감염병 진단을 돕는 도구에 대한 보건 의료인의 욕구를 채워두었듯이 우리는 인체 세포가 감염체 및 산화 물질이 일으키는 손상을 예방하고 그러한 손상을 복구하도록 돕는 도구로서 필수 영양소가 필요했다. 나는 그리고 잠깐만요. 13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1페이지로 가면 나는 세포가 증식과 복구를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줄지를 알고 있다.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새 회사를 설립해 1992년도거든요. 유산화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진정한 건강을 의미한다. 웬츠 박사님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건강이라는 이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기업가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창립한 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세포만 연구했던 세포만 밖에 모르는 이 박사님께서 세포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비법을 알고 있는 이 웬츠 박사님께서 창립한 회사의 이름이 유산화라는 게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며, 이는 내가 이후 10년 동안 남들이 별로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차원이 다른 영양제 회사, 그 배경에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132페이지 또 보면, 멘츠 박사님께서는 세포의 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아시다시피 영양 결핍과 산화 손상.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우리가 세포가 퇴행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34페이지에 보면 세포 영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이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이스토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많은 사람들한테 줬을 때 되게 차별화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때 저희 마이스토리와 함께 이 세포 박사님, 웬츠 박사님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웬츠 박사님 자랑만 하다 보면 막 침이 튀기고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그래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 한번 먹어보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표를 보여주고 뭐 1등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다른 회사들도 그렇다더라. 좋다더라. 막 이랬을 때 웬츠 박사님을 프로모션 하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책을 제가 저랑 같이 다음 주까지 할 거지만 특별히 또 더 읽으시고 또 줄 치시고 외울 부분을 외우셔서 웬치 박사님을 정말 잘 프로모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8 보면요. 세포 요약인데요.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넷째 줄이거든요. 그간 내가 바이러스학, 면역학 및 세포 배양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그리고 한층 더 실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내가 세포 영양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형성을 가져왔다. 그러면 세포 영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컨대 그것은 우리 신체의 세포가 모든 세포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물을 복구 및 재생하며 산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세포 수준에서 최적의 영양을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되돌리기도 하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35페이지에 최적의 세포 영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신체와 그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체가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거의 99%가 수소, 산소, 탄소, 질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시면서 13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신체는 전적으로 흙에서 유래하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는 70%가 물이기 때문에 어, 수소, 탄소, 산소 및 질소가 신체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원소이며 단백질 및 지방으로 되어 있는 세포 구조물들도 그러한 원소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 세포 배양에 필요한 영양소로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그리고 미량 원소, 지방, 탄수화물, 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제가 간략하게 실어드릴 건데요. 웬츠 박사님이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나는 당신이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기대한다. 내가 강연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청중들이 강연 내용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의 연구 및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 너무 몰두해 있고 거기에 열정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일상 언어로 쉽게 표현하는 것을 내게 하나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웬치 박사님은 이 과제를 빨리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한 줄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우리 고기 좋아하시죠?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량 영양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단백질은 가장 다양하고 흥미로운 영양소임은 틀림없다. 단백질은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질의 문제이고요. 현재 알려진 20종의 아미노산 중 9종, 9종은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체내에서 그런 아미노산을 다른 물질로 생성할 수 없어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그렇게 마구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140페이지 보면요. 우리에게 단백질의 최고 공급원은 식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 아닙니다. 식물입니다. 식물.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요.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을 함께 섭취하되 육류는 단백질 섭취 목적이 아니라 입맛을 돋우기 위한 양념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양념입니다. 한 두어 점 먹는 거예요. 은치 박사님이 현실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양념입니다. 잘 들으셨죠? 그다음에 비타민. 비타민은요,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영양소로 체내에서 수백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함에도 우리의 신체는 비타민을 생성할 수 없어 음식을 통해 생성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비타민 B1, 티아민에 대해서 서술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B1은 체내 모든 조직에서 발견되고요. 이 페이지는요, 142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첫 단락이고요. 비타민 B1은 체내 모든 조직에서 발견되며 특히 심장, 간, 신장의 농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핍되면요, 뇌,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저하하는 대사질환인 각기병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각기병. 이 각기병은 뭐냐면요. 팔과 다리의 신경 조직이 약해지고 근육이 허약해지며 심하면 심장 질환이나 경련이 나타나며 몸이 붓는다고 합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병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헬스팩에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헬스팩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주변 분들한테 꼭 권하셔야 될 게 헬스팩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1이 결핍 증상으로는요. 우울증, 기억 상실, 소화불량,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부종, 근육 쇠약, 빠른 맥박,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벤츠 박사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면 미네랄이 있습니다. 자, 미네랄을 알아볼게요. 모든 미네랄은 흙에서 유래하며 그 어느 미네랄도 체내 세포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칼슘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서술해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요. 칼슘은 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고 분명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체는요. 최소 세 가지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혈중 칼슘의 수치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정말 인체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칼슘 수치가 떨어지면 장에서 흡수를 증가시키고 뼈와 저장된 칼슘을 방출하고 신장의 칼슘 배출의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요,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맞춰서 굴러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보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미리미리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영양소들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미랑 원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망간을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망간. 우리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미량 원소 중 하나이다. 망간은 아주 다양한 효소 체계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인자이며 결핍되면 뼈 성장을 포함한 성장 장애, 생식 기능 장애, 내당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량이 필요하거든요. 0.00 이렇게 필요가 안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정말 잘 섭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하나로 직결되죠. 헬스팩. 그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지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방은 지질이라고도 하며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 뇌는 지질이 가장 풍부한 조직으로 60%가 지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방도 당연히 섭취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균형 있게 양질의 음식들을 고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48페이지 보면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세포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추진하는데 선호하는 연료이래요, 탄수화물은. 간은 기타 탄수화물과 아울러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을 케톤체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에너지인 ATP를 생성하는 가장 좋은 청정 연료라고 합니다. 근데 밀가루 이런 탄수화물 안 되고요.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효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제일 고약한 세포라고, 그러니까 연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독한 노폐물을 가장 많이 남기는데, 그나마 탄수화물은 청정 연료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쪽 밀가루, 라면 이쪽 탄수화물 아니에요. 탄수화물 좋다고 해서 그쪽 드시면 안 되고요. 되게 좋은 양질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물 나와 있는데요. 인체는 세포 그리고 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체중에서 거의 70%는 물의 무게이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몸무게 중에 70%는 물입니다. 살 아닙니다. 되게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수시로 자주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물이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체의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체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잘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저희 거 미네랄 워터 자주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또 세포 손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나 음식 같은 걸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세포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죽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 세포들을 복구하는 힘이 항산화제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 항산화제가 풍부한 영양소인 거를 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164페이지를 보면요. 요컨대 우리 신체 세포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적의 영양을 필요로 한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영양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유산화 제품 많이 드시면 우리 박사님께서 이게 영양 수준으로 맞춰놨다라고 하셨거든요. 세포 수준으로. 그러니까 잘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웬츠 박사님의 끊임없는 도전과 탐구 정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희망찬 오늘을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정말 잃고 나서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선물처럼 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선물이라 생각하시면 화날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신 하루를 선물로 주신 우리 웬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선지업고 취업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업고 치겠습니까? 저는 우리 웬츠 박사님을 꼭 만나면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선화 헬스 사이언스에 대한 탄생 비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둥 산호비부 기대되시죠? 어떤 마음으로 산호비부 의학연구소를 만드셨는지 또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책을 읽어주셨는데 저는 왜 공연을 본 것 같죠? 네, 가슴 뛰는 강의해주신 우리 박은주 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네, 다음 주는 그 산호비부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입니다. 다음 주도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헬라첼이 없어요. 편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고기처럼 생긴 양념은 드시지 마시고요.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